300페이지. 300페이지 가면 현금 수지 분석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한 거야. 투자의 개념에서 장점, 단점 안 했죠? 장단점 안고 바로 여기 넘어온 거야. 여기 넘어온 거라고. 여기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하고 바로 일이 넘어와서 이렇게 하겠다 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왜요? 이번 순환에서는 여기에 중점, 여기는 소홀히 하는 거야, 소홀히. 그러니까 다음 순환에서는 다 정확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해도 좀 모를 부분이 나와요. 요상한 말들이 나오거든. 얘는 요상한 말은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정확히 해야 돼. 자, 합계 시한가치라는 말 나오는데, 합계 시한가치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현금 수지를 측정할 겁니다.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론을 공부할 때 지금 제가 쓰는 것이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 20억이다. 부동산 가격은 20억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총 투자액은 얼마일까? 20억. 그렇죠. 총 투자액도 20억입니다. 20억. 그런데 부동산은 비싸대요. 비싸다. 고가성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는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총 투자액에 자본의 구성 봐요. 자금의 구성. 네 돈하고 내 돈으로 구성된 거야. 내 돈하고 남의 돈으로 구성된 거라고. 그래서 두 개로 구성돼요. 자기 자본. 우리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본 밑에. 자기 자본. 그럼 자기 자본이 밑에면 타인 자본이 위에.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그러니까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 그렇게 불러. 내 돈이란 소리입니다. 내 돈.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이죠. 얘를 저당이라고 그래.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부른답니다. 저당이라고 불러도 되고 저당 투자액까지 완전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자기 자본을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자본이라고 표현해요. 자본. 타인 자본을 회계학에서는 부채라고 표현해요. 부채. 그럼 이렇게 되네. 총 투자액의 구성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지분과 저당, 자본과 부채. 되셨죠? 그렇게 구성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다? 20억이다. 그 다음에 부채, 타인 자본 나왔습니다. 돈 빌렸다는 소리예요. 그죠? 대부 받았다는 소리예요. 유흥자 받았다는 소리 이게. 그래서 타인 자본 나오면 이자율 나오는 거야. 이자율. 무슨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럼 대출 이자율 높다. 은행에서 비용을 많이 주고 빌려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야, 이제. 우리에다 이자를 많이 줘버리면 내 수익률이 떨어지는겠죠. 자, 그런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거야, 이게.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할 때 차입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걸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느낌은 지렛대 효과라 하면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자기 자본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본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정의 지렛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낮추는 것을 부의 지렛대.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없는 경우 있어요. 그것을 중립 지렛대라고 그래. 중립 지렛대. 이런 거요. 그냥 느낌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은행 돈 안 빌려왔어요. 은행 돈 안 빌려왔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야. 은행 돈 안 빌려왔습니다.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야. 그런데 은행에서 이번엔 돈 빌려올 거야. 빌려오는데 이자율을 2%만 준대. 2%만. 그럼 굉장히 싸게 빌려온 거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에? 10%였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데 차입 이자율이 2%래. 그러면 내 돈하고 수익률은 몇 퍼센트 차이요? 8%. 그 8%만큼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자, 이번에는 내 돈의 수익률은 10%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빌려오는데 15%를 빌려와.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빌려오는 거죠. 그럼 내 돈을 깎아먹는 거라고. 그러면 5%를 더 많이 줬죠.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게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자, 내 돈의 수익률은 10%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자율도 10%야. 이렇게 되면 내 돈의 수익률이 깎아먹진 않죠. 내 돈의 수익률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그대로야. 그래서 무슨 지렛대? 중립 지렛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지렛대 효과라 하면 이 타인 자본이 없다면 지렛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지읒 효과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래요? 여기 타인 자본이 10억이고, 그리고 자기 자본도 10억이라고 표현합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와. 대부 비율. 얘를 저당 비율이라고 해. 똑같은 말 계속 나오니까 재밌죠? 재밌잖아. 아, 대부 비율이 저당 비율. 아, 신기하구나. 이거 재밌잖아. 재미없나요? 이거 융자 비율. 나는 재밌던데. 그렇게 말하는 입을 때려버린다. 이렇게. 이걸 차입 비율이라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몇 개 더 있는데? 할 때 다 해야지. 뭐 또 하는 게는 대출 비율이라고 그래요. 한숨 나왔습니다. 이거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그래요. 담보 인정 비율. 물론 이 담보 인정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이 사용돼요. 영어로는 LTV라고 표현해요. 약자인데 정자는 필요 없어요. 정식 용어는. 자, 됐습니다. 이게 대부 비율. 근데 이렇게 대부 비율하고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무슨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인데 시험은 저당 비율 나오고 융자 비율도 나오고 전부 나왔던 거야. 전부 표현해서 같은 표현으로. 자, 그러면 이제 대부 비율에서 수식을 봅시다. 대부 비율 수식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래요? 20억. 20억인데 남의 돈은 10억 썼답니다. 느낌상 대부 비율 몇 퍼센트? 50%. 전체 20억인데 남의 돈은 10억. 남의 돈이 저당이거든. 저당이 대부 받은 거야. 대부. 대출 받았다 대부 받았다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 투자액이 10억이다. 대부액이 10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은 몇 퍼센트요? 50%죠. 그러면 대부 비율을 수식을 지금부터 만들어 봐요. 부동산 가격분의 여기 위에는 남의 돈이거든요. 남의 돈. 그러니까 10억을 융자 받은 거예요. 융자. 그럼 여기다 융자액이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융자액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뭐라고 쓴 게 더 유용하냐면 부채 잔금이라고 써야 돼. 선생님 왜 그런데요? 자, 10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융자 받을 때는 융자액이 10억이야. 근데 1억을 갚아요. 1억을 갚아버리면 융자액이 이제 얼마 되는 거야? 9억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자액 그러면 이 10억을 생각하기 쉬워요. 융자 받은 돈.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융자액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부채 잔금이야. 그러면 융자 받을 때는 부채 잔금이 얼마야? 10억. 1억 갚았습니다. 9억. 되셨습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채 잔금 이렇게 돼요. 부채 잔금은 융자 잔금에도 상관없죠. 이게 대부 비율의 수식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채 잔금의 비율, 대부 비율의 수식이요. 자, 100%를 초과할 수 있을까? 100% 초과 가능합니다. 100%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을 여기는 이제 20억이라 하지 말고 이런 예를 들어봐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랍니다. 근데 9억을 빌려왔대요. 9억을. 그러면 대부 비율 몇 퍼센트? 90%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2억이 떨어져서 8억이 돼버렸답니다. 부동산 가격 8억, 부채는 9억. 그러면 대부 비율이 100% 넘어갔습니까? 예. 대부 비율이 100% 넘어갈 수 있다. 어느 경우에 그럴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버리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가 융자액까지 같이 떨어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융자액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요? 대부 비율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해볼게요. 대부 비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부 비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부동산 수요 곡선 어떻게? 우측 이동. 좌측이 우측이요. 대부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대부 비율이 높아졌어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좌측 아니요. 10분 연장. 수업 10분 연장. 대부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대부 비율이 높아진 거야.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부동산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수요 우선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대부 비율의 상향 조정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O다 X다. O. 됐습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요. 대부 비율을 변화시켜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답니다. 그럼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대부 비율하고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 비율은 나중에 금융론 가면, 자,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 다음 순환에 대부 비율을 가지고 얼마까지 융자 받을 수 있는가 계산 문제를 또 물어봐. 대부 비율은. 그러니까 대부 비율 얼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얼마다 이렇게 주면서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계산하십시오 나와요. 근데 매우 빈번하게 출제해요. 제 기억은 뭐 18, 19, 뭐 20 이럴 때부터 해서 최근에 한 7, 8년 동안에 최근 한 7년에 5번 나온 것 같아.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잘 찍어야 된다. 안 돼요. 실제로 안 돼요. 여기서 연습은 돼. 연습은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못 풀어. 꼬아서 내요. 꼬아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잘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대부 비율에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대부 비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비율 갑니다. 지분 비율은 내돈의 비율이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내돈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비율을 수식을 쓰면 부동산 가격분의 뭐요? 내돈이죠. 내돈이니까 자기 자본. 그러면 대부 비율이 얘가 80%랍니다. 그럼 지분 비율은 몇 퍼센트? 20%. 대부 비율이 80%다. 그러면 내돈의 비율은 20%죠. 두 개를 더하면 몇이에요? 1입니다. 그러다가 대부 비율 플러스 지분 비율이 몇이 된다? 1이 된다.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부채 비율. 기초 인문과정하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제가 이랬죠. 기초 인문과정에서는. 기초 인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고 대답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 배우면 같은 말처럼 느껴져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다른 말인데 기초 인문과정에서는 같은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게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하고 똑같으면 여기다 썼겠죠. 그랬지. 기억 안 납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러면 부채 비율은 수식이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나눈 게 부채 비율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타인 자본으로 나누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 저당을 지분으로 나누는 거.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는 거. 그게 부채 비율입니다. 최근에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무슨 자본? 타인 자본. 기초 인문과정에서 내 돈분의 네 돈 그랬어요. 자기 자본을 뭐라 한다? 지분.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대부액.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 내 돈 비율, 지분 비율. 그다음에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또는 저당 비율. 다 똑같은 표현. 그 다음에 핵의학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부채 비율을 핵의학적으로 표현해라. 이게 핵의학이라고 했잖아. 핵의학. 핵의학. 자본분의 뭐? 부채.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됐어요. 자,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 더했답니다. 몇?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 두 개를 더했답니다. 몇? 1. 대부 비율 나누기 지분 비율은? 부채 비율. 두 개를 더했다? 1. 이렇게 나눴다? 뭐? 부채 비율. 그러니까 대부 비율 나누기 지분 비율은 뭐다? 부채 비율. 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본 패턴이고,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예상되는 수입, 예상 수입하고 예상 지출이 있는데, 예상 지출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예상 지출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상되는 수입만 추정합니다. 근데 몇 가지 형태로 예상되는 수입은 두 가지 형태로 여기 있잖아. 영업수지하고 매각수지.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가를 생각해 봐요. 왜 이걸 공부하는가? 부동산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지출과 수입을 비교한 거야. 근데 주출이 나와야죠. 지출은 총 투자액이 20억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지출액은 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주는 거라고. 부동산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 예상되는 수입은 두 가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계산해야 돼. 그래야만 투자 가치 있다 없다를 판단하니까. 그걸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 투자 분석. 그래서 현금 흐름을 추정해 내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방법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합계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기법, 순형가법 등이 있고 합계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패턴을 잘 보시라고. 패턴을. 이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이유는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겠다. 그걸 바탕으로 투자 분석 기법에 대입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지금부터 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영업현금흐름을 추정할 거야. 영업수지. 여기서 영업수지를 추정한다는 소리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영업을 한다면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것을 지금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임대용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의 임대 단위수, 임대할 수 있는 방수란 소리입니다.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 방 하나당 예상할 수 있는 임대료입니다.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이 아니라 연이랍니다. 연간 1,000만 원. 이런 거지. 어떤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데 방수는 몇 개인데 10개인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더니 내년에는 방 하나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1,000만 원. 근데 내년이 돼봐야 아는 거죠. 이것도. 예상하는 거니까. 근데 내년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1,000만 원씩 받았대요. 내년에 1,000만 원을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1,0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예상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안 벗어났죠. 그게 위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예상에서 벗어났다. 그게 위험이 있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부동산을 영업을 한다면 돈이 들어가고 나가면 하는 거야. 그것을 영업수지라고 불러. 영업수지, 영업현금흐름 이렇게 불러요. 영업수지. 칠판 잘못 따른 거예요, 이거. 제가 했을 때 다 해야 되겠다. 칠판 잘못. 잘 안 되잖아. 세퍼슨도 이거 다나? 세퍼슨 이거 다요? 안 답니까? 그 나는 다네. 그러네. 하나. 공버슨 이거 다죠? 진구 오빠는 여기다 보내. 말하지 마시고 진구 오빠라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영업할 때 돈이 들어가고 나가면데 이 부동산이 100% 임대되고 돈을 전부 다 거둘 수 있다면, 다 회수할 수 있다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가능한 1년 동안의 총 수입은 얼마가 될까요? 다시요. 이 부동산이 방 10개가 전부 임대되고 그 다음에 전부 1,000만 원씩을 내가 받아낼 수 있다면, 회수할 수 있다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가능한 총 수입이 얼마요? 1억이죠. 그 1억을 학자들은 가능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가능 총소득.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요. 임대 단위에다가 임대 단위수 곱하기 단위당 예상 임대료를 곱해줘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은 이 부동산,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가능한 총 임대료 수입이라고 해서 가능 총 소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요, 이 가능 총 소득을 꼭 조총소득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인데 영어를 해석할 때 그로스가 총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스인데 조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이 똑같은 표현이다. 얘는 이 부동산이 100%가 임대되고 그 다음에 100% 100% 임대를 회수했을 때 가능한 총소득, 그걸 가능 총소득이라고 해요. 이 가능 총소득을 다른 말로 잠재 총소득이라고 해요. 잠재 총소득, 가능한 총소득, 잠재 총소득 똑같은 말이죠. 잠재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내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 정도의 공시를 반드시 계상을 하는 거야. 공시를 생각해 준다는 소리야. 계상이. 그 다음에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공실 및 돈을 못 받는 것을 불량부채라고 그래. 방이 10개인데 하나가 공실 났어요. 하나가 처음부터 공실이었습니다. 그럼 방 9개가 임대된 거죠. 그런데 9개 중에서 한 명이 차일피일 돈을 미루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불량부채라고 그래요. 불량부채. 이거 돈 못 받는 거지. 이 불량부채를 돈을 못 받은 거니까 해수 불능 채권이요. 회계학에서는 이러한 돈을 못 받는 것을 대손상각 처리한다고 그래요. 대손상각.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데 부수적인 수입이 있어요. 수입. 이 부동산의 임대 수입 중에서 영업을 통해서 뭐 나오고 임대료가 나오는 거야. 임대료.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영업수익이라고. 영업수익. 영업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자판기 하나 있다. 자판기. 커피 자판기. 이 커피 자판기 수입이 쏠쏠하다게 봐요. 내가 이 부동산을 지금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자판기 하나 있더래요. 근데 이 자판기 수입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 이거 쏠쏠한 거야. 쏠쏠한 거야? 그러면 이 자판기 수입은 이 임대용 부동산의 영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그래요. 기타소득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기타소득, 기타수입이라고 그래. 더해주는 거야. 기타소득에 뭐가 있습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자판기 수입 등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수입을 더해주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얘를 유효 총소득, 유효 저소득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 유효 총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영업할 때 일정한 경비가 들어가. 영업할 때 경비가 들어갑니다. 영업경비. 영업할 때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영업경비라고 그래요. 그럼 영업경비는 이 부동산의 유지 관리도 해줘야 되고 재산세 내야 되고 화재보험료도 들어줘야 돼.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요. 세금 등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경비는 빼줘야 되죠. 왜? 영업할 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경비를 이렇게 차감해요. 영업경비를 차감하고 납니다. 영업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해. 순영업소득. 영업을 생략하고 순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업을 생략하고 순소득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 영업소득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은행목을 빼줘야 돼. 자, 무슨 말일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하고 타인 자본하고 같이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순영업소득은 은행 돈 내 돈 얼마가 20억이 들어가서 돈 번 거라고.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 약속했겠지. 뭐라고? 1년에 얼마씩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것을 상환조건이라고 그래. 상환조건. 상환조건. 그러면 돈 빌려와서 이제 영업을 통해서 돈 벌었으면 은행 돈 갚아야 돼요. 그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해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고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순영업소득은 은행 돈하고 내 돈하고 같이 번 거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은행목을 빼준 거야. 빼줬습니다. 빼주면 이제 내목이 되는 거라고. 내목. 내목을 뭐라고 그래요?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 지분. 그래요? 자, 지분 투자자 목이 되는 거라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뺐습니다. 그것을 세전 현금 수지라고 불러. 이를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지. 그럼 이 세전은 세금을 내기 전이라는 소리야. 세금을 내기 전에. 무슨 세금을 내냐면 개인이 이러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국가는 영업소득세를 내라고 그래. 영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면 영업소득세를 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주는 거예요. 근데 영업을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불러. 만약에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 사람이 법인이래.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럼 그 법인은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이거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영업소득세를 빼주는 게 아니라 무슨 세를 뺄까? 법인세를 빼는 거라고.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이
영업을 통해서 돈 벌면 법인세를 빼주는 거고, 법인세를 내는 거고, 개인이 돈 벌면 뭐요? 영업소득세. 네? 자, 그러면 영업소득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 세후 현금 수지. 이 순서를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이 순서를 모르면 시험 보러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앞머리 따서 외워요. 앞머리 따서 외우는데 저는 이거 순서 어떻게 외운 거 그런 것 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하시라고 이거는. 저는 이거 앞머리 따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저처럼 막 외우면 좋아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재를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그럼 유효 총소득이 된다. 의미를 생각하시라고. 이 부동산 전부 다 임대되고 돈을 전부 다 받았다면 그러면 가능한 총소득이라 한다. 그거를. 그런데 공실이 발생하고 불량부채가 발생한 것 대비해서 약 5% 정도를 이 공실 및 불량부채로 빼준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으면 더해준다. 그래서 나온 소득을 유효 총소득이라 한다. 유효한 총소득이야. 얘는 가능한 거고. 얘는 뜬구름 잡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유효한 거지. 얘는 방이 10개인데 방이 1개가 임대될지 2개가 임대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뜬구름 잡는 거다. 근데 실제로 유효한 것은 이 유효 총소득이지. 그러니까 얘를 실질 총소득이라고도 불러. 얘를. 그래서 영업경비 빼주고 나면 순용업소득이 나온다. 순용업소득은 은행돈하고 내 돈하고 같이 번 거니까 은행목을 줬다. 부채 서비스로. 그러면 내 돈 지분투자자 목인데 그를 세전현금 수지라고 한다. 세전은 세금 내기 전이다. 영업소득세를 내고 나면 세후현금 수지다. 그러면 지분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세후현금 수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순용업소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은행에다 줘야 될 돈이 많다면 내 목으로 돌아온 것은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서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 그러면 총투자액 관점에서 즉 타인자본 자기자본을 생각하지 말아요. 타인자본 자기자본 생각하지 말고 예상되는 수입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한다 해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0억이 되는 거야. 20억. 무슨 말 됐죠? 이번에는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봐봐요.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본 거야. 자, 여기 지금 순용업소득은 은행돈과 같이 본 거야. 맞죠? 얘 은행돈. 여기 10억을 이용해서 같이 본 거야.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목 이걸 줘버린 거라고.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은행목을 줬으니까 지분투자자에게 돌아올 목이야. 맞죠? 근데 국가에서 세금 가져갔습니다.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투자자에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 논리를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되는 수입을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상되는 지출이 얼마야? 지분투자액. 자기 자본 10억. 그 다음에 예상되는 수입은 세후현금 수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타당성, 이거 분석하는 사람은 여기 은행을 뭐라고 하냐면 은행을 저당 투자자라고 그래요. 저당 투자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분 투자자를 뭐라고 해요? 아니, 지분을 낸 사람은, 자기 자본 낸 사람은요? 지분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타당성 분석하는 사람은 저당 투자자입니까? 지분 투자자예요? 지분 투자자지. 지분 투자자가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 그러면 저당 투자야. 자, 은행이 중요한 거예요? 지분 투자자가? 지분 투자자 중요한 거지. 그러면 여기 순용업소득은 은행 돈하고 같이 본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세전 현금 수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부과돼버리면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투자 분석 기법 나오죠.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나오죠. 이때 소득하고 비용을 비교하는데 그때 소득은 세전 소득이다, 세후 소득이다. 세후 소득이라는 소리예요. 세후 소득 기준으로 한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 잘 봐봐요.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 봐봐.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투자에 참가하는 사람들. 첫 번째 누구가 나와요? 지분 투자자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은행, 저당 투자자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 국가. 국가가 세금 받아가잖아, 세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 자, 투자자.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가하는 자, 시장 참가자. 첫 번째 지분 투자자. 그 다음에 누구? 저당 투자자. 그 다음에 뭐? 정부.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어.
그렇지. 임차인이지. 임차인. 선생님, 임대인은요? 임대인이 지분 투자자죠. 임차인이 그걸 임대차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선생님, 너 지금 어디 하는데? 자, 어디로 가냐면, 예. 273페이지 가봐요. 앞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273. 273. 273. 저기, 부동산, 거기 273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시장 참여자 나왔습니까? 지분 투자자, 저당 대출자, 임차자, 정부, 기타 참여자 나왔네. 여러분들이 중개한대, 중개. 여러분들이 중개한대. 그러면 중개사도 참가하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줬대. 그럼 평가사 참가하네. 그러면 내가 샀습니다. 내가 샀는데 관리사가 관리해준대. 이 부동산. 무슨 말 됐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부동산 투자에 참가한다는 소리네. 맞나요? 됐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원상태로 가서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300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00페이지 순서 전부 다 기억할 것. 자, 이제 301페이지 가면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 쭉 나왔습니다. 그게 의미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업수지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영업수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가 시험에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지 뭐. 시험에 안 나올 거다 아무리 해봐야 영향이 없잖아요. 시험에 나올 거. 그러면 이 영업수지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냐면 출제 유형입니다. 출제 유형. 이건 거의 고정돼 있어요. 첫 번째 순서 암기. 이게 두 번째는 특정 항목끼리의 비교.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 유효총수득하고 순용업소득의 크기 비교. 같을 수 있는가, 같을 수 없는가. 그게 특정 항목끼리의 비교. 세 번째, 특정 항목. 특정 항목 계산 시 고려 대상. 특정 항목 계산 시 고려 대상.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순용업소득 산정할 때 순용업소득 위에 있는 것은 고려 대상, 순용업소득 아래에 있는 것은 고려 대상 아니지. 자, 순용업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는 순용업소득의 산정 시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얘를 고려 대상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면 영향 미치는 거죠. 자, 순용업소득 산정할 때 영업경비가 엄청나게 크대요. 영업경비가 엄청나게 크면 순용업소득은 작겠죠. 따라서 영업경비부터 해서 순용업소득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순용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고려대상.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대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업소득세율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다 X다. X. 자기 밑에 있는 것은 자기 밑에 있는 것은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계산시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은 표현. 특정 항목 계산시 고려 대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면 자기 위에 있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기 밑에 있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쉬워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건 쉬워요. 그거 봐봐요. 여기 순용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업경비, 유효총소득, 기타 수입, 공실물 불량부채, 가능총소득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위에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 단위당 예상 임대료는 순용업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치는 거죠. 여기 있잖아. 안 미친다고 하는 사람 있어. 안 미친다 그러면 내가 미치는 거야. 순용업소득을 계산할 때 단위당 임대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못 준 거야. 내가 미치는 거지 진짜. 응? 제가 하체는 튼튼해요. 하체가 튼튼해서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영업경비의 크기는 순용업소득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거는 쉽죠. 그건 쉬운데 이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영업경비라고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영업경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하게 준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낼게요. 어떻게 냈냐면 감가상각비는 순영업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봐요. 미칩니까? 감가상각비는 순영업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까? X. X입니다. X. 자, 봐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순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쉬워.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숨어있는 게 힘들어. 숨어있는 게. 자 봅시다. 비소멸성 보험료. 비소멸성 보험료는 순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또 비소멸성 보험료가 뭔지 모르죠? 비소멸성 보험료가?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보험료는 순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요. 그 비소멸성 보험료는 순영업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 미치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말고 미치겠죠? 자, 이런 거예요. 결론부터 갑시다. 결론부터. 그러면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위에 있는 게 다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바로 위에 것을 물어봐요. 영업경비 가지고 물어본다고. 또한 세전현금 수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 위에 있는 것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기타 소득, 공실물, 불량부채 전부 세전현금 수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시험 문제 쟁점은 바로 위에 있는 거야. 부채 서비스액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은 세전현금 수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다 X다. 오, 영향을 미쳐. 부채 서비스액이 크면 세전현금 수지는 작아질 거니까. 되셨죠? 자, 이번엔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자 비용의 크기는 세전현금 수지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죠? 미치죠. 부채 서비스액이 이자하고 원금 상환액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원금 상환액의 크기는 세전현금 수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다 X다. 오. 이자 비용이 크면 클수록 세전현금 수지는 작아지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를 안 주고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이라니까.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세전현금 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O다 X다. 오.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을 안 주고 원금 상환액은 순영업소득의 크기에 세전현금 수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오. 이자 비용의 크기는 세전현금 수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오. 됐습니까?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특정 항목 계산 시 고려 대상 영향을 미치는 거. 자기 위에 것은 영향 미치고 자기 밑에 것은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눈빛은 애절한 눈빛이야. 애절하고 애잔해. 왜 빨리 안 끝내니? 그래서 내가 칠판에 보는 순간 핸드폰 뚜드러져 보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영업경비 알아야 돼. 영업경비. 그래서 영업경비를 알아야 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자, 그럼 가봅시다. 영업경비에 포함된대요. 어떤 게 영업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순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 순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순에 영향이 있다, 없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득세율은 순영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다 X다. X. 자기 밑에 있잖아. 맞죠? 예상임대료 상승률은 순영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 위에 있잖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득과 투자액의 비교. 투자액과 소득의 비교. 또 이거 관계.
투자액과 미쳤어. 미안해요. 그럴까 그래. 내가 틀리면 그렇게 좋은가 봐. 다른 과목 선생님도 그래요? 투자액과 소득의 관계. 또 나한테만 그런 것 같아? 자, 투자액과 소득의 관계. 그럼 투자액과 소득의 관계는 여기서 끝냅시다. 자, 봅시다. 여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용업소득은 은행돈하고 내 돈하고 같이 번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래요? 총투자액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는 총투자액으로 볼 거예요. 총투자액. 총투자액은 은행돈하고 내 돈하고 같이 겹친 거죠. 근데 은행돈 빼줘 버렸습니다. 무슨 말 됐나요? 빨리 쓰시고. 어차피 찍을 건데 뭐라 없어. 찍을 건데. 찍으면 되지. 순용업소득까지는 총투자액으로 본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은행목 빼줬습니다. 은행목 빼줬으면 이제 내 돈이죠. 세전 현금수지. 세후 현금수지는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이 두 개는 지분투자액으로 본 겁니다. 이는 지분투자액.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 뭘 하려고 그럴까 제가? 기초인문과정 하신 분들 여기다 줄 하나 그으면 이러나 줄 하나 그으라겠죠? 줄 하나 그으면 수식이 하나 된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줄 그었습니다. 순용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에 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식이 되는데 이 수식은 이렇게 됐네.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맞나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해. 부채 감당률. 여기까지만 해요. 부채 감당률까지만. 그럼 부채 감당률의 의미는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더래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 중에서 어디가 크다는 소리입니까? 순용업소득이 크다는 소리죠.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에 비교해서 순용업소득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3번 부채 서비스액이 1이랍니다. 아니 부채 감당률 1이래요. 그럼 순용업소득하고 뭐가 똑같다? 부채 서비스하고 똑같다는 소리고 4번 쓰니라고 정신없다. 대답도 안 해주고 부채 감당률 1보다 작더래요. 순용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 중에서 어디가 크다? 부채 서비스액이 더 크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가 17일인데요. 17일 날 수업할 때는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쭉 쓰고, 이거 한번 다시 쓰고, 여기서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예,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조세의 기착, 조세의 정가 정도 중에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를 조금 낸다, 많이 낸다? 많이 낸다. 비만 됐습니까? 자, 오늘은 고생하셨고 다음 주 되면 투자론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금융론 일부로 갈 겁니다. 되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집에 가서 반드시 이거 암기할 거. 암기. 되셨습니까? 예. 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